반갑습니다. 대동학원 은석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박장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6월 평가와 관련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분석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년이죠. 2022학년도 수능과 비교. 두 번째,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출제 경향에 따른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022학년도 수능과의 비교 부분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은 기존의 2021학년도 수능 이전, 그리고 2022학년도 6월, 9월 평가원 기출문제와는 조금 출제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 달랐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의 평가원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는 독서 제시문 같은 경우 아주 디테일한 요소들, 세부적인 정보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큰 흐름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출제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요소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보들 간의 관계에 좀 주목을 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올해 출제된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의 경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강조되어 오던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수능에 대한 대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서, 문학,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독서 과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입니다. 역시 수능 국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의 성패는 독서 영역에서 좌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독서 문제에서 제시문 부분과 문제풀이 부분으로 약간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제시문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문자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는 더 이상 독서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선택지의 출제 경향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선택지의 출제 경향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변형을 시켜서 말을 바꾸는 형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서로 다른 문단에 있는 개념들을 섞어서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과나 과정과 관련된, 순서와 관련된 부분, 또는 비교와 관련된 구문에서 그 순서를 바꾸어서 과정과 순서를 뒤바꾸거나, 또는 비교 대상과 비교가 되는 대상을 서로 뒤집어서 출제를 하는 선택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서술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말을 바꾸거나, 제시문에서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용은 동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 바꾸기 선택지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교재와의 연계성은 확실하게 떨어져 보입니다. 전체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로 보기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문제가 31번, 34번 문제가 변별력을 강화한 어려운 보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택 과목에서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의 첫 번째 문제죠. 35번 문제에서 약간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말씀과, 화작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따라간 평이한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출제 경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출제 경향에 따른 학생들의 공부 방법과 관련된 대책과
주목해 볼 만한 문제, 몇 문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독서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문장들의 단순한 문자만에 대한 어떤 독해에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문장 읽기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 읽기 능력 강화에서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긴 문장을 줄여 읽는 것, 그 다음에 긴 문장을 문장 단위 또는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어서 끊어 읽기를 통해서 문장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라든지 또는 않다, 못하다 등의 부정 표현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따라서 또는 그러나 하지만 반면 그런데 한편과 같은 중요 접속어들을 통해 추론적 읽기가 독서 파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으로 강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에 출제 경향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말을 바꾼 선택지들이, 말 바꾸기 선택지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그리고 선택지에 대한 분석이 특히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 13번 문제, 14번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선택지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강화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는 역시 보기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34번 문제는 거의 고정적으로 고전시가 또는 현대시가 출제가 되면서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보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1번, 2번, 3번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보기 문제에 대한 보기 내용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나오는 제시문을 발췌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상 내용, 이 부분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보기 문제 풀이 능력 강화는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연계교재에서 나온 작품들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작품 분석보다는 내가 모르는 작품이 출제되었을 때 해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문학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과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석 대동 영어과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일단 6월 첫 모의평가고사 치르느라고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스컴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작년보다 쉬웠다, 어려웠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늘 1등급을 유지하고 90점대 초중반 이상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거나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정도였을 것이고, 만약에 80점대 초중반에서 1등급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평가원에서 특이한 사례는 시작하고 19년 동안 오답률 4위까지가 전부 다 빈칸이 4문제였다라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가지고 빈칸 순서 삽입 문제가 결국 여러분들의 성적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난이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기본적인 총평을 내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보다 요번에 나와 있는 6월달 평가원 문제가 너무너무 특이했다, 새로웠다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국어와 영어는 한 지문 안에 한 소재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도 이건 평소에 아니까 내야 되겠지, 요거 모르면 틀리겠지 라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긴 논문 같은 데서 일부를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빈칸을 뚫고 거기다가 순서를 매기고 거기다가 한 문장을 끄집어내서 들어갈 자리를 찾는, 전형적으로 언어적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적 관계만 가지고 문제를 철저하게 푸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배경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영어 문제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대입반은 점수를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지, 이 글쓴이의 의도를 100% 파악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이한 문제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두 문제를 언급하고 싶은데, 오답률 1입니다. 31번 빈칸 문제고, EBS 기준으로 오답률 74%예요. 저는 그 문제를 풀 때, 요거는 단순하게 단어 하나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74%.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놓쳤을까를 궁금하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100% 완벽한 해석은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화제와 속성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 A는 B다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은 갖추셔야 돼요. 즉 여러 가지 수식 어구를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뭐뭐는 어떠하다, 뭐뭐는 어떠하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표현을 반드시 찾았어야 됩니다. 특히 31번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문장에 예시를 둠으로써 전체 필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문장이 분명히 나와 있었고, 거기에 컴퓨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rarely라는 단어를 놓쳐서 오답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싶고, 이번 6평에서의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빈칸 문제가 포함된 문장이 짧게는 4줄, 길게는 6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문장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조금 제가 특이하다라고 했던 건 30번 어휘 문제인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어휘 문제는 철저하게 밑줄이 포함된 문장 앞, 뒤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밑줄 포함된 문장의 반대 단어가 무조건 답이 됐었는데, 올해 6평에서는 마치 21, 2, 3, 4 대입학처럼 글쓴이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나서 즉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해야지 빈칸 밑줄이 포함된 문장이 틀렸다, 맞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기하다라는,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인 해석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졌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9월이다, 수능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휘 실력, 기본적인 어휘 실력 무조건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 능력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해석 능력이에요. A는 B다라는 부분을 찾고 그냥 눈에 보이는 특정 단어만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어떤 형식에 의해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답이 나온다라는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6월달 모의평가를 정확하게 지난 모의고사, 지난 6평, 9평 수능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비교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6월달에 순서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고 9월달에는 삽입 문제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해 6월달에 빈칸이 어려웠으니까 나는 빈칸만 파야 되겠다,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은 길게는 5년까지 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주시고 철저한 해석 연습을 일단은 꼭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많이 수고하셨고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석학원의 장영석 선생입니다. 6월 모의고사 치른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수학 공통과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 위에 표 보시면 공통과목 단원별 출제 문항 어떤 단원에서 나왔는지 표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수학 1 같은 경우는 1단원에서 4문제, 2단원 삼각함수 파트에서 3문제, 3단원 수열 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고, 수트는 1단원에서 3문제, 2단원에서 4문제, 3단원에서 4문제. 그래서 수원과 수투 각각 11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작년 수능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자, 위에 다시 한번 표 보겠습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 등급 컷과 작년 수능 등급 컷이 보일 텐데, 등급 컷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등급 컷이 비슷한데, 그러면 이번에 난이도가 조금 비슷했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6월 모의고사가 작년 수능보다는 계산이 조금 덜 복잡했기 때문에 작년 수능보다 이번 모의고사가 체감상 난이도는 비교적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통 과목에서는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이렇게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고, 등급 컷을 봤을 때 이 문항들과 5개의 문항이죠. 5개의 문항과 선택 과목에 의해 1, 2, 3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을 봤을 때 본인이 어떤 문항들을 틀렸고, 틀린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까지 한번 판단해 보면 본인이 현재 실제로 어느 등급의 위치에 있냐, 앞으로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공부 방향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5가지 문항들은 변별력 있는 문제인데,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스킬이 있어야지 풀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년 수능의 특징, 특별한 스킬보다는 개념에 충실하여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6월 모의고사도 정말 개념에 충실했다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10번 문항부터 난이도가 중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때 10번부터 막혀서 진짜 굉장히 불안해 한다거나 아니면 많이 당황했던 학생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번 6월 모의고사도 10번 문항부터 난이도가 중상으로 올라가 버려서 당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문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며 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특별한 신유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번 문항 수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변형되어서 출제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22번 문제 같이 보시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22번째 항이 0일 때, 보통의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능할 수 있는 A1들을 모두 구하는 문제. 이 문제는 수능에서도 출제되었고 다른 여러 모의고사에도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22번째 항도 줬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항까지 던져줬고, 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는 수열 문제이다 보니 수열의 본질, 나열이다. 나열을 했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그냥 나열하면서 금방 풀었는데, 결국 수열은 나열하다 보고 규칙성을 찾고 정답을 찾는 과정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규칙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정답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적당히 연산이 바뀌어서 어차피 규칙은 다를 수도 있으나 하나의 정답으로 향해 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규칙은 이겁니다. 뭐냐면 여튼 전항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전항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 큰지에 따라서 다음 항이 결정이 되는 건데, 얘들을 나열하다 보면 요런 규칙이 나옵니다. K와 AN, N은 넘버링이라고 하겠습니다. K와 N의 규칙성에 대해서 찾아보면
2배 플러스 2, 2배 플러스 2, 2배 플러스 2.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3까지만 집어넣고 답을 바로 추론했습니다. K와 AN은 0을 만족시키는 최초의 N의 관계는 2배 플러스 2다. 이게 K가 1, 2, 3만 나열하다가 K 1, 2, 3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가능한 K는 1, 3, 10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오버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K의 합은 14.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21번 문항도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수학 공부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시그마의 등장 배경이 뭐야? 로그의 등장 배경이 뭐야?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 진짜 로그의 등장 배경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저는 결국 주어진 식을 계산하다 보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계산하다 보면 결국 3분의 2에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4n 플러스 16은 K. K는 정수. 요꼴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잘 봐.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4n 플러스 16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로그 2의 3은 뭐야? 무리수야.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무리수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로그 2의 4n 플러스 16에는 반드시 로그 2의 3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3이 날라가니까. 근데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알파 먹골이 달려있어야 되거든. 근데 앞에 있는 3, 분모의 3과 약분이 되어야지. 그러면 알파의 후보는 2의 3승, 2의 6승, 2의 9승, 2의 11승, 2의 3, 2의 그 3배, 3승 골. 요 골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의 후보 2의 3승 집어넣고 2의 6승 집어넣고 찾다 보면 n은 지금 1000 이하의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2, 44, 383개밖에 안 되고 합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수 1, 수 2 선택 과목 모두 중요하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은 당연히 개념에 충실해야겠죠.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6월, 작년 수능 개념에 특별한 스킬이 아니라 개념에 입각한 문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개념에 반드시 충실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혹시나 본인이 공통과목이나 선택과목의 한쪽에 치우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지, 공통과목을 공부하더라도 뭐 수 1과 수 2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연히 살펴봐야 됩니다. 본인이 부족한 과목 반드시 채우시고, 뭐 빵꾸난 개념 반드시 있을 거야. 없을 수가 없어. 본인이 부족한 파트 잘 채우시고, 수1, 수2 선택 과목 밸런스 잘 맞춰서 본인에 맞게끔 밸런스를 잘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석학원의 수학과 대표 강사, 그리고 현재 은석학원의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수학강사 백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수학 영역,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가 난이도에 대한 분석 영상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가 이 통합형 수능으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6병을 치고 나서도 유튜브 영상에다가 업로드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언급드린 부분이 뭐냐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선택과목 간의 유분리,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가원은 어떤 입장을 고수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가원에서는 선택과목별로의 그 표준 점수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과목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공통과목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으로 작년 6평, 9평 수능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목은 크게 이전의 가나형의 기출 유형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단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새롭게 출시되는 뭐 신유형 문제라든가, 또는 너무 어려운 극킬러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고 기존의 기출 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6평도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과는 똑같은 기조를 유지한 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이번에 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도 작년 수능보다 좀 더 쉽다라는 체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특히 29번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이거는 통합형 수능 이전에 그 확률과 통계의 나형 시절에 출제되었던 기출 유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가 조금 너무 쉽게 출제된 게 아닌가, 수능은 좀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확률과 통계 과목 자체가 지금 선택 과목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평가원에서도 그 점을 반영을 해서 좀 기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물론 확률과 통계 또한 9월 모의평가 되면 범위가 전범위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번 6평까지는 확률까지만 출제가 됐는데, 이제 9평 때부터는 전범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29번 문항 정도는 이제 통계 파트의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 문제를 많이 풀 때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발상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어떤 각각의 특별한 사항이 나열의 경우의 수와 같은 사항으로 생각을 한다,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중복조합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그 경우의 수를 파악을 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다음은 미적분입니다. 일단 미적분 과목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통합형 이전 수능에서도 가형에서의 미적분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즉 기출 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가 가장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작년 수능부터죠, 이 미적분 과목이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 표준 점수의 어떤 공통 과목의 평균과 선택 과목의 평균의 차이가 표준 점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적분 선택 과목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가형에서의 그런 킬러 문제의 양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도 그렇고 이번 6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28번, 29번, 30번 이 세 문제의 어떤 난이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였고, 29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도형에서의 극한 문제였는데, 이 두 문제 또한 기출 문제에서 많이 연습을 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극한 문제이지만 그 도형 자체가 조금 다루기가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했을 겁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병곡접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병곡점에서의 접선이 이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다라는 어떤 큰 포인트를 잡았으면 쉽게 해결이 되었을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미적분 30번 문제에서 시간 낭비 차원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미적분 난이도가 예전 가형과의 난이도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하더라도 미적분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하입니다. 참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장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사실 통합형 수능이라 하지만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이제 미적분이 거의 90% 이상 선택을 하고, 기하는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같은 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간에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 차이를 조금 두고 싶지 않다라는 평가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부터 기하라는 과목의 선택 과목 문제 수준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기하 벡터 킬러 문제보다는 다소 쉬워진 건 사실이나, 이제 미적분과 비교를 했을 때 미적분 4점짜리 문항과 그 다음에 기하 4점짜리 문항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기하 4점짜리 문항이 더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접근하기도 힘든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 자체는 신유형이라든가 또는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고, 기존의 기출에 나왔던 유형을 그대로 고수한 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9번 같은 경우에는 2차 국선 문제고 30번 문제는 자치 문제인데, 29번 2차 국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국선의 정의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 2차 국선의 정의를 활용해서 개념에 입각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출 연습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30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치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풀어왔던 기출 문제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또한 벡터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자치를 추론하고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정형적인 기하 벡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좀 공부를 어느 정도 일정 이상에 도달해야 4점짜리 문항들을 풀 수가 있고 조금 적당하게 좀 대충 하게 되면 4점짜리 문제들을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은 좀 기하 기출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또 반복 회독해서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